부온조르노 미스 시제입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다반면의 재주가 많고 여러가지 아는 것도 많은 카사노바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나머지 카사노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카사노바에 대해 말할 때 그의 문제점이 심각한 도덕적 결함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카사노바가 평생을 떠돌아다녀야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카사노바가 바람둥이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가 여자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시대에는 그게 별로 중요시되는 문제가 아니었고 오히려 돈에 관해 사기치다 걸린 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카사노바가 연금술의 비법을 알고 있다고 사기를 쳐서 여러 번 돈을 우려냈는데요. 자서전에 보면 연금술 비법 같은 것은 하나도 모르고 돈이 필요해서 사기를 쳤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점이 재밌습니다. 카사노바가 여자 문제뿐 아니라 돈을 쉽게 벌려는 모험가적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의 성정상 정직한 자리에서 진득하게 일하기는 어려웠을 것인데요. 그나마 그의 업적 중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한 것은 프랑스의 복권 창시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카사노바가 나는 느낀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 평생을 감각적으로 살았고 그 시대 관점으로 그의 특별한 삶을 기록으로 남겨서 당대의 사회 상황과 성문화 같은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었기 때문에 그의 자서전은 역사적인 사료로서 가치를 지니게 된 점이 있습니다. 카사노바는 매력적인 바람둥이라기보다는 호색한에 가깝지만 진짜 매력적인 바람둥이 며칠을 참고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국의 시인인 조지 고든 바이런은 잘생긴 외모에 탁월한 말솜씨가 있고 모험가적 기질을 가진 데다 지성까지 겸비한 멋진 바람둥이로서 전통적인 허구적 카사노바 이미지로 더 알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 바람둥이로는 로마의 카이사르를 들 수 있는데요. 유머러스하면서 친절한 태도로 다정다감한 데다 탁월한 지성과 재치가 넘치는 촌철살인의 말재주와 카리스마와 통찰력을 가졌고 또 로마식 토가를 세련되게 입거나 대머리를 가리기 위해 월계관을 활용하는 등의 패션 센스도 뛰어났고 인간관계와 정치적 군사적 재능도 넘치는 역사적인 인물인 바람둥이입니다. 또 유명한 바람둥이로 지아코모 푸치니를 들 수 있는데요. 중후하면서도 멋진 외모의 이 신사는 낭만적이고 호탕한 성격에 세련된 패션 감각과 고급 취향을 가져서 대중예술가로서의 성공도 어마어마한 수준인 당대의 셀럽 중의 셀럽으로 여자들이 푸치니를 가만두지 않은 바람둥이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바람둥이들이 거의 이태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바이런이 영국 사람이지만 이태리를 좋아해서 로마의 스페인 광장 왼쪽 건물에 자주 와서 거주한 아파트가 있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카사노바는 자신을 당대의 자유인이라고 말했지만 그가 보여준 극단적인 보수 성향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데요. 러시아의 노예 소유 문제를 볼 때 사회에 퍼져 있는 강압과 폭력에 대해서 윗사람이 폭력을 쓰지 않으면 아랫사람이 우습게 보고 반대로 폭력을 쓰면 두려움을 동반한 존경을 받는다는 것을 이용합니다. 위키페디아 저자는 카사노바를 부조리나 불평등에 저항한 인물이 아니라 그것을 악용했다고 평가합니다. 카사노바가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 남긴 평가를 보면 프랑스 대혁명이 참혹한 대소동이었지만 자기 관점으로는 천한 것들과 추한 것들이 주인이 되어서 아름답고 고귀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때 그가 유랑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귀족으로 사칭하고 또 귀족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서전에 쓴 여러 사례와 일화를 통해 카사노바는 경우에 따라 이중적인 잣대로 상황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요. 내가 당하는 것은 싫지만 남을 압제하는 것은 매우 유쾌하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의 법과 규범이란 것이 자기는 안 지켜도 되지만 다른 사람은 꼭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카사노바는 이념이나 사상에 딱히 관심이 없고 본인의 쾌락 충족에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사노바를 옹호하고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카사노비스트라고 해도 좀 더 진지한 사람들은 카사노바를 도덕적으로 결코 옹호하지 않는데요. 그가 살았던 18세기 중후반 시대적 상황에서는 욕은 좀 먹더라도 성적인 방종은 법적으로 별로 문제되지 않아서 어떤 면에서는 당시 시대 상황이 카사노바와 잘 맞아떨어져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10분 활용해서 온 유럽을 떠돌아다니며 유랑 생활로 살다가 결국 끝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맙니다. 그가 탁월한 재능을 가진 영리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재능을 좋은 쪽으로 쓰지 않고 범죄 행위에 이용했고 그의 자서전 나의 인생 이야기가 그나마 널리 읽히는 까닭은 한 바람둥이의 엽기적 행각을 넘어서 그의 통찰력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카사노바의 자서전 10권 전부 완역된 것은 없고 일부 번역된 것으로 한길사와 휴면한 북스에서 나온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한길사판 3권짜리조차도 전체 내용의 4분의 1도 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사노바와 관련된 전해지는 에피소드 몇 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버리로 유명한 체크무늬 패턴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카사노바가 옷에 사용한 패셔니스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머니와 관계에서 낳은 딸네 집에 모르고 갔다가 어머니의 귀뜸으로 딸과의 관계를 막을 수 있었다는데 그래서 한간에 딸과의 관계에서 아들이자 손자를 낳았다는 설이 존재하게 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카사노바가 숱한 여성 편력에서 임신을 시키지 않은 비결이 카사노바식 피임법 2가지가 있다는데요. 하나는 스위스 주네브의 금세공사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특별하게 제작한 지름 18mm, 무게 60g의 금구슬을 여성의 몸에 삽입하는 이른바 자궁내 장치를 한 방법과 다른 하나는 레몬을 반으로 잘라서 과즙을 짜내고 반구형인 껍질을 질환에 넣는 방법으로 살정제 역할을 도모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카사노바는 여성들과 놀러 가기 전에 스테미너 음식인 굴을 한 접시씩 까먹고 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동시대 음악가인 모차르트가 돈조반니를 작곡하고 있을 때 60대 중반의 카사노바가 자신의 여성 편력 이야기를 활용해보면 어떻겠는가 제안했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1791년 모차르트하고 돈조반니 공연을 준비하던 괴테가 카사노바를 찾아와서 그의 도움을 받아 공연의 가사를 마무리했다는 일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사노바 이야기는 영화와 드라마로 여러 차례 만들어졌는데요. 그중 제일 유명한 것은 알랭드롱이 주연한 1993년 카사노바와 히스 레저 주연의 2005년 카사노바 두 작품이 있는데요. 히스 레저 주연의 것은 완전히 지어낸 것입니다. 같은 해 2005년 영국에서 미니 시리즈로 카사노바를 다뤘는데요. 젊은 시절 카사노바는 데이빗 테넨드가 맡고 노년의 카사노바는 피터 오툴이 연기한 것이 특별하기도 하고 영상미가 아름답기도 한데다 코믹적인 요소를 곁들여서 카사노바를 재해석했다는 평가도 받았고요. 나름 시청률도 좋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아이언맨의 슈트 MK-18이 이름이 카사노바입니다. 재미있고 도움이 되었습니까?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차오!